내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 오늘은 1장 첫 번째 꼭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나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라는 저의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툭하면 눈물이 나고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나만 고생하고 남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습니다. 정말 밉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늘 서운합니다. 나는 나를 겉보기로만 판단합니다. 타인의 무례하고 사소한 것들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존심과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1장 첫 번째 꼭지, 툭하면 눈물이 나고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나는 20, 30대였을 때 50대 중년을 보면 참 부러웠다.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을 보면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래도 막막하고 육아나 직장으로 종종거리던 내게 50대는 꿈같은 존재였다. 부도 다 이루고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아무 걱정 없어 보였다. 그래서 어떤 때는 1년이 5년처럼 팍팍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막상 내가 50대가 가까워지니 소시적에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는 시간이 공허했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았지만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멀리 대학에 가니 경제적으로는 더 조들렸다. 집에 가도 의미가 없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도 없었다. 직장에서도 나이가 들어 아무 데나 끼어들기엔 눈치가 보였다.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했다. 무기력이 찾아오고 덩달아 불면증과 우울증도 왔다. 아직 책임은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기만 했다. 툭하면 눈물이 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났다. 이렇게 갱년기 우울과 빈 둥지 증후군으로 몇 년을 지독하게 고생했다. 한 5년을 알았다. 그동안 나도 많이 상처받았고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남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렇게 갱년기가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정의 큰 산을 넘으며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굴곡을 지났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의 감정을 몰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다. 열심히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인생, 퇴직 후에 연금 받고 조금 저축하고 알뜰하게 살고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인생의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던 제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온 거죠. 정말 20, 30대 그 50대 중년 부인들 우아하고 누군가 지금 20대 30대 저기 그 카페에 아기들을 데리고 와 있는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사실 저런 카페라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 때는 진짜 집 아니면 집 밖에 아이들하고 있을 데가 없었죠. 아니면 놀이터, 그죠?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외식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지 않았고, 돈도 그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버는 돈은 모두 다 그 집 사기 위해서 저축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러 나오는 시간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육아나 이런 게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힘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1년이 애들이 한 5년씩 이렇게 한 번에 5살씩 팍팍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한 대학교만 딱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만 되면
힘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뭔가 그분들이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도 저도 이제 겉으로만 보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니까 그렇게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 얼마나 그분들 그 시절에 그 감정의 기복,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여성이라고 더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살아야 했던 시절, 우리보다 더 힘든 뭐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지위, 어떤 자기 일, 이런 거에서 훨씬 더 핍박받고 이랬던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상황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에만 초점을 뒀었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감히 상상을 못하고, 아이들이 크고 나면 내 삶은 이럴 것이다. 반드시 그 법률 스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오면 이별도 오고, 고독하면 자유가 있다. 음과 양, 빛과 음지가 있듯이 반드시 사랑과 고통은 한 짝이고, 그리고 고독과 자유는 한 짝이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라. 사랑을 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시작하고, 또 자유롭고 싶으면서 고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네가 모르는 것이다 라고요. 저도 몰랐죠. 사람은 참 모르기 때문에 남들 건 다 좋아 보이고 남들 건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 동년배나 중년들에게 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의 딸이나 저의 그 후배들, 곧 중년이 올 사람들,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여성들, 부부들에게도 이 책 내용은 많은 것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바랐던 엄마는 셋째 딸인 내가 태어나자 아랫목으로 밀어두고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배 모양도 펑퍼짐에 꼭 아들인 줄 알았단다. 이크, 나처럼 고생하려고 뭐하러 세상에 나왔냐? 이것이 태어난 나에게 엄마가 해준 첫 말이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이제 제가 커서 저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일단 내가 축복 속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상처였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7살쯤 내 생일이었던 것 같다. 생일 축하는커녕 엄마는 날짜를 기억해 주는 것만도 큰 선심이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엄마는 구운 갈치 가운데 토막을 생일인 나에게 따로 담아 주었다. 오늘 생일이니 한 토막 먹어라. 그렇게 말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릇에 생선 한 토막이 저에게 따로 배정되었다는 거는, 가족들 그 8식구가 둥그런 그 상에서 밥을 먹는데 엄청난 챙김인 거죠. 그런 상황을 아침을 먹으면서 맞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아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갈치토막을 너무 좋아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아끼면서 흘끗 쳐다보는 거죠. 너무 좋은 마음을 감추고, 기쁜 마음을 감추고 밥그릇 옆에 놓인 도톰한 갈치 한 토막을 흘끗 쳐다보는데, 왜 언니만 줘? 내 거야! 제 밑 남동생이니까 한 5살 뭐 이렇게 됐었겠죠. 제가 한 7살 그때 기억이니까 얘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놀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바로 밑 남동생이 내 갈치를 가슴께 끌어안고 갈치 그릇 끌어안고 뺏어가서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동생이 그 갈치를 먹었는지 어쩌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제 제가 위에 언니 둘이 있어서 이제 언니들한테 다 언니 언니 부르니까 얘는 누나라고 부르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언니라고 불렀었거든요. 언니라고 부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제 이름을 누구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긴 했었죠. 남동생이니까. 나는 망연자실했다. 오늘 내 생일인데 하지만 엄마는 동생이 뺏어간 갈치를 도로 저에게 뺏어주지 않으셨다. 내 기억으로는 밥상머리에 머리만 쳐박고 꾸역꾸역 밥을 삼키기만 했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울기라도 했다가는 밥그릇을 뺏길까 두려웠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당히 차지해야 할 특별한 내 갈치 그릇을 뺏기고도 한마디 반박도 못했다. 생일이 아니었다면 갈치 가운데 토막이 언감생신 나에게 올리도 만무했다. 그 사건이 나에게 갈치에 대한 결핍으로 남았는지 생일에 대한 결핍으로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 두 가지 다인 것도 같다. 그래서 생일을 누군가 챙겨주는 건 아직도 되게 많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다는 거, 제 생일이라는 거를 막 축복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루가 되게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정말 지금 그냥 생일이 아닌 날에는 별거 아닌데 그날이 딱 되면 굉장히 마음이 정말 특별해지더라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특별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오로지 나에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건 되게 좀 뭔가 민망하고 불편해요. 아직도 이제는 제가 이런 마음을 제 감정을 배우고 가졌으니까 2019년도부터는 정말 저도 저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생일을 한번 가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제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가족들이 저희 아이들 통해서 생일을 꼭 뭔가 했었기는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그런 생일을 늘 챙겨주었던 거의 지금 26년 27년 동안인데요. 챙겨줬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참 좋아하고 어려서는 고기 보태, 경상도 말로 고기 보태라고 하는데요. 고기를 밝힌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 먹기 어려운 생선, 시골 산골에서 먹기 어려운 생선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더구나 고소하고 달달한 갈치를 구워서 줬는데요. 이제 그때 갈치를 뺏겨서인지 갈치가 워낙 맛있기도 하잖아요. 갈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마음대로 못 먹기 때문에 또 갈비에 대한 이 결핍이 엄청납니다. 내 학교 때 갈비집에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소고기 갈비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삼겹살도 먹기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이제 한식집에서 했었는데 갈비를 구워서 먹고는 요렇게 마분지라 그러잖아요. 흰색 종이에 갈비를 이렇게 딱 싸서 먹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냄새로만 맡는데 와 진짜 환상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소고기라는 게 엄청나게 귀한 시절이니까 누구 하나 갈비 한 점 남겨놓고 가진 않아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정말 굽는 냄새가 정말 와. 그래서 나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갈비를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저는 외식은 항상 갈비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항상 외식 가자 그러면 당연히 고깃집 갈비를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결핍이란 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지만 내가 가졌던 임팩트라 그러죠. 강한 인상,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갈치 그리고 갈비 그런 거에 대한 저의 결핍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직도 갈비나 그 갈치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받았던 그 어릴 때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써놓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아, 내 감정이 이렇구나라고 뭔가 명확하게 표현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좀 더 이거에 대한 거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옅은 감정을 가지고 제가 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조금 책을 쓴 후 책을 쓰기 전과 달라진 저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음식에 대한 결핍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어려운 시절에 음식에 대한 결핍, 아니 풍요할 때라도 뭐 음식에 대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결핍에 대한 것을 한번 적어서 객관화해서 바라볼 줄 아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음식에 대한 결핍으로 갈치와 갈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언제라도 갈치구이와 정식, 그리고 갈치조림과 정식, 그리고 갈비를 먹을 기회가 되면 저는 아직도 행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 그래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는 센스 아시죠? 오늘은 커피숍인데요. 바깥에 찬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워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파라솔이 막 이렇게 펴졌다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따뜻한 겨울 따뜻한 거 드시고 요즘 독감 유행하니까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도 건강한 마음도 있고 서로 몸과 마음은 항상 다 유기적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건강한 겨울, 건강한 연말 준비하는 중년들 되시기를 그래 언니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릴게요. 안녕.